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명대를 기록했는데 절반이 해외 유입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4명이 늘었는데요. 해외 유입이 24명으로 지역 발생 20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역 발생보다 더 많았던 게 2주 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좀 재유행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24명 중에 16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인이 됐고 나머지 8명은 입국한 뒤에 자기 거주지나 시설에서 격리하던 중에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모두 이제 검역이나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고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서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또 무증상 입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동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해외 유입 이 감염이 재확산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확진 판정을 받고 광주에서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10시간 만에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하던데. 예, 좀 뭐 안타까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광주의 118번 확진자 분이 이제 어젯밤에 확진 판정을 이제 방역당국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휴대폰을 끄고 잠적을 해서 좀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제 보건당국하고 경찰이 이 118번 확진자의 신병을 오늘 오전 9시께 전남 영광군 모처에서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이라고 해요. 잠적하기 전에도 이제 보건당국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 일을 해야 되는 처지고 삶에 미련이 없다. 뭐 이런 등의 말을 남겼었는데 경찰이 추적에 나서서 잠적한 지 한 10시간 만에 찾았는데 이제 공사 일을 실제로 하러 갔던 거였어요. 이 확진자가. 그래서 붙잡았고 뭐 공사 현장을 가면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과 밀접 접촉한 것이 좀 파악이 됐고요. 보건당국 설명하기로는 이 확진자가 그 감염됐다는 사실보다는 격리 기간에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좀 더 크게 낙담했다. 뭐 아내가 아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용직 노동자인데 자가격리를 2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하루 먹으러 하루 먹고 사는데 어렵다 그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타까운 또 사연이었네요. 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10시간 만에 공사 현장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다시 격리 들어가겠죠. 예,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할 계획이고 뭐 역학조사로 접촉자들을 조사해서 진단검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예.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29,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는데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넌 어디에서 뭘 했느냐라는 훗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출마의 변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당대표 임기는 2년인데 맞습니다. 민주당 당헌에 당권 대권 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있죠. 예, 이낙연 의원이 지금 뭐 자천타천 차기 지지도 1위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1위로. 그러면은 대권에 나가려면 당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결국은 7개월짜리 당대표 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비난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질문이 나왔어요. 내년 3월에 이제 만약에 당대표 되더라도 중도 사퇴를 이제 대권에 나가려면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고민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또 눈앞에 국가 위기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의 문제는 당원들이 공감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자신의 출마의 당위성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7개월짜리 당대표이긴 하지만 자신이 할 역할이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2022년 대권 도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뭐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아무래도 이낙연 의원이 당에서 주류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알겠습니다. 뭐 친문 진영의 좀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결국은 7개월 후에 다시 도전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의원이 승리는 뭐 기정사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보면은 뭐 전당대회 출마라는 꿈을 내려놓겠다, 잠시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가운데 우리 당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후보가 출마가 확실시됐고 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려면 논리상 우리 당의 이 유력 대선 후보를 낙선시켜야 되는데 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의
코로나 재난 극복 책임 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상 유력 대권주자로서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잠시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7개월 뒤에 다시 열릴 때 도전하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낙연, 김부겸 양강 대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낙연 의원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출마 선언을 사실 어제 하기로 했다가 9일 모레로 미루기도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당대표 당선이 되면 임기 2년을 완주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힐 것 같고, 이제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낙연 의원이 출마 선언하는 날 이낙연 의원의 텃밭인 광주를 찾아서 오늘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러면서 당대표 임기 2년의 중책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서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 이렇게 승리해서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꿈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쨌든 대권 주자들끼리 맞붙는 당권 경쟁이니까 상당히 맞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겠나. 사실은 일찌감치 이낙연 대세론이 형성이 되기는 했는데 아까 참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제하는 이렇게 세력이 좀 없다라는 예. 것도 있고 이낙연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외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이제 반대로 김부겸 전 의원을 좀 지지할 수 있는 박원순, 이재명? 그렇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빈소에 조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범죄자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 명의의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겁니다. 이제 어제의 국회 페미 모임이라고 있어요. 여성 근로자 페미니스트 모임인데 여기랑 정의당이 비판 성명을 냈었어요. 이제 논평을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정의당 논평을 보면은 일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행동이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이고요. 국회 페미라는 곳도 이제 비슷합니다. 취지는 이렇게 조화와 조기 설치 비용이 다 국민의 혈세로 치러졌을 텐데 마치 이게 안희정 씨의 정치적인 복권과 연결되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거를 개인 비용으로 전환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통령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여권의 쭉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조화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느냐. 이 직함은 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논리면 예.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조화를 보내면 안 되고 안 그래도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도 조화를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히려 통합당에서 말씀하신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정의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었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참 못됐다라면서 이렇게 최소한의 슬픔을 나누는 게 인간적인 도리고 철천지 예. 원수 간에도 조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에 정의당이 정부 차원에서 조문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십만 북한 주민을 가둬 죽이고 이런 반인류 범죄자의 죽음에는 애도를 주장하면서 안전지사에게는 안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정의당은 상중 악담이 고인을 욕보이는 것이다. 자중하길 바란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범죄를 저질렀지. 어머니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왜 이념적으로 또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과 정의당 진영 간에 또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좀 있었던 것들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최근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잠정 합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잠정 합의가 막판에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난 1일에 원래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에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어서 합의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면서 무산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아쉬움을 숨기지 못한 겁니다. 특히 이제 민주노총의 불참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에 따른 노사관계의 발전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노사관계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부를 표방해왔던데 민주노총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발단은 정의당이 낸 논평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에게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 직책을 내걸고 조화를 보낸 행동은 무책임하다 이건데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조의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표 지낸 이정미 전 의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잠시 연결해서 질문해보도록 합니다. 이정미 전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네네. 어떻게 선거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4년 동안 뭐 좀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예. 쉬기도 하고 또 방송 몇 군데 또 뭐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선거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결과는 많이 이정미 대표도 실망하셨었겠네요. 네, 많이 아쉽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정의당이 원했던 의석수만큼 도달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예. 국민들의 많은 이제 성원과 응원을 받았던 제가 승리를 안겨드리지 못한 죄송함도 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에 대한 거 뭐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무책임한 행동이다, 도의적 차원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견이 갈리던데. 저도 오늘 뭐 어제 계속 이제 이와 관련된 논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예. 일단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빈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예. 선거 와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다가 또 상중에 이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조화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이 조화를 보내실 때 피해 여성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일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사법적 영역에서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아직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를 계속 당하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했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뭐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꽃뱀이니 불륜 관계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 스스로가 아직도 정신적인 어떤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여성들이 이런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로 되어 있고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지 아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저는 다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는 좀 그런 여성들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인 위로는 좀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 대통령이 그 피해자를 이해 혹은 배려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떤 공식적인 조화를 굳이 보내시는 회의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예.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위로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천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너무 야박한 논평을 낸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뭐 한편에서는 이런 그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정당들은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또 이게 상중에 그런 논평을 내는 것이 맞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들은 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수용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예.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예. 굳이 이 시점에서 정의당이 논평을 낼 필요가 있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변인 논평이어서 네. 또 논란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일단 뭐 대변인의 논평은 당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근데 그러면 논평들이 뭐 일일이 모든 당의 어떤 당론 결정을 토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얼마든지 또 여성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고 당이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사태가 좀 커진 것 같아서 그 소위 말하는 농객들까지 참여했거든요. 네. 김준권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했고 역사학자 전용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정의당을 비난하는데 또 합류했고 네.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아서 민주당 지지층 또 대통령 지지층은 또 갑자기 그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때는 왜 아무 말 안 했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제가 사실 그런 공격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우용 씨도 뭐 본인의 입장을 얘기는 하실 수가 있지만 노회찬 대표님의 죽음까지 끌어들여서 예의 운운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소화병 얘기까지 듣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사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조금 논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한번 여쭤봤는데 이 여성 운동 또 페미니즘 문제 정의당이 이 문제로 조금 논쟁이 있었던 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진보 정당이 이제 뭐 남북 평화를 얘기를 하면 종북 빨갱이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또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를 대변할 때는 경제 말아먹는다 이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는 남북 평화를 앞장서는 정부가 됐고 또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사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번에 뭐 성폭력 성착취물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그 솜방망이 처벌도 그렇고 특히 여성들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은 아직 너무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정당도 그 문제를 대변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을 때 진보 정당이 이전에 남북 평화를 얘기했고 또 노동 존중을 얘기했던 것처럼 또 여성들의 또 아픔을 어루만지고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서 얻은 결과보다 최근에 나오는 지지율이 조금 정의당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당이 이제 짊어지고 있는 우리 과제들을 국민들 마음에 좀 더 잘 가닿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또 더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당에서 혁신위원회도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또 치열한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정의당이 저런 이야기를 왜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좀 더 잘 가닿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때 미래통합당 쪽에서 정의당을 향해서 계속 뭐 민주당 이중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정의당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보고 우리를 범여권으로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결국은 선명성을 강조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이 범여권이라는 말은 세계 정당 사이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정치의 파트너라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정의당이 무슨 여당 취급을 받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래통합당이냐 민주당이냐 이 두 당 사이의 어떤 제3의 선택지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정치권 안에서 뭐 미래통합당을 반대하면 범여권, 민주당 이중대 또 민주당을 비판하면은 너네는 적폐 세력과 한 통석이냐 이런 식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정의당의 입장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뭐 여성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북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정의당이 아젠다를 끌고 갈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의당에서 법안을 낸 차별금지법도 그런 일환일 텐데요. 근데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면은 그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이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민주당의 의원님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면 이런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극렬한 어떤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때까지 입을 떼지를 않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이런 방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180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속으로만 옳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용기 있게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한테 물어보면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표로 연결되느냐. 그런 거 하라고 거대 여당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할 일은 안 하고, 거대 여당의 위력을 다른 곳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즘 좀 답답해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특히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더 이상 그런 어떤 성적 정체성 때문에 차별까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왜 한 인간의 권리를 그 성적 정체성 때문에 부인하느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시대를 마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특정한 어떤 세력들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더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은 동성애 문제는 뺀다면은 여기에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무릎까지 꿇고 그 액션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흑인 차별하지 말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눈을 감고 그건 정말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의당을 아껴주시는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의당에 대해서 기대도 또 실망도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저는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마음에 더 잘 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아껴주십시오. 예. 대표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 열심히 만나고 또 정의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제 어떤 라디오를 들었냐고 하시면 그렇게 물어온다면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성을 들었다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돌아옵니다.